오늘 절대 자지 마세요. 오늘 밤에 심장 멈춰요. 한태윤 회장은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던 중 갑자기 차 앞으로 뛰어든 한 소년 때문에 급정거한다. 경호원들이 소년을 제압하려는 순간 소년은 회장을 향해 소리친다. 이 소년의 울부짖는 외침이 무엇 때문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그 순간은 누구도 알 수 없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세요. 그곳에 행운과 단밤이 깃들기를 바랄게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로변은 이미 물안개로 흐릿했고 가로등 불빛조차 번져 보이더군요. 저는 그날도 늘 그렇듯 한태윤 회장님의 차량 앞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병원 정기검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셨지요. 심장 초음파와 혈액 검사를 마친 뒤라 그런지 표정이 몹시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연세가 78이시니 무리가 아니었겠지요. 오늘 결과는 어떻다 하던가요? 제가 조심스레 여쭙자 회장님은 창밖을 보시며 낮게 답하셨습니다. 살아는 있답니다. 그 한마디가 그렇게 쓸쓸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제게 10위권에 드는 제약회사 한성바이오의 창업주, 수천억 자산의 주인.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저 늙은 환자 한 분처럼 보였지요. 최근 들어 회장님은 잠을 두려워하셨습니다. 눈 감으면 다시 못 뜰 것 같아. 농담처럼 말씀하셨지만 그 말에는 묘한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심장 부정맥이 심해졌고 약도 바뀐 상태였지요. 주치의가 최근 처방을 조정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날 사건은 갑작스러웠습니다. 횡단보도도 아닌 지점에서 한 아이가 빗속을 뚫고 뛰어들었습니다. 운전기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차량은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경호원들이 동시에 문을 열고 뛰쳐나갔지요. 위험합니다. 아이를 제압하려는 순간 아이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오늘 절대 자지 마세요. 비에 젖은 얼굴, 마른 체구,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눈빛이 이상하게도 또렷했습니다. 겁먹은 아이의 눈이 아니었지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창문을 내리셨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만 그분은 손을 들어 저를 제지하셨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이의 숨이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또박또박이었지요. 오늘 밤에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심장 멈춰요. 경호원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역시 황당했지요. 그런데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에스몰핀 20mg, 카르디솔 5mg, 그리고 어제부터 베타락신 용량 2배로 늘었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약물 조합은 일반인이 알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정확한 용량까지요. 회장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디서 들은 거냐? 아이는 대답 대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같이 드시면 위험해요. 특히 밤에요. 심박수 급격히 떨어집니다.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무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지요. 저는 아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옷은 낡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계산하고 판단하는 눈이었지요. 어른의 그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차에 태워라. 경호원들이 망설였으나 결국 아이를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차량은 다시 출발했지요. 차 안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이를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이름이 뭐냐? 윤서준입니다. 부모는?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군요.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그 목소리는 덤덤했습니다. 울음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내 약을 아느냐?
아이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한성바이오 내부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온 부정맥 치료제 병용 보고서요. 3년 전 회장님 사례로 익명화해서 실렸습니다. 그 패턴이랑 똑같아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내부 논문은 외부 공개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설령 유출되었다 해도 12살 아이가 이해하기엔 지나치게 전문적이었지요. 회장님께서 눈을 가늘게 뜨셨습니다. 내가 그걸 읽었다는 말이냐? 네, 다 읽었습니다. 왜? 살리려고요. 차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은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왜 살리려고 하지?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건 내가 정할 일이 아니다. 오늘은 제가 정해야 합니다. 저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아이의 말투는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중했지요. 그러나 단호했습니다. 마치 이미 일어날 일을 본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회장님 저택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거세졌습니다. 아이는 아무 저항 없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몸을 말리게 하고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아무도요. 그럼 왜 오늘이냐? 아이는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약 성분이 어제 바뀌었으니까요.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합니다. 저는 곧바로 약 처방 기록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분명 어제 용량이 조정되었습니다. 주치의가 안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었지요. 그러나 아이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왔을 때 아이는 회장님의 서재 책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책들 다 읽으셨어요?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네, 대부분은요. 거짓말은 하지 말아라. 거짓말 아닙니다. 아이의 눈은 맑았습니다. 오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확신에 차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회장님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남 한지훈 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화면을 보았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전화였습니다. 회장님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그 휴대전화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전화 받지 마세요. 왜지? 잠들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지요. 오늘은 안 잠아. 내 말이 틀리면 내가 책임질 수 있겠느냐?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 확신이 이상하게도 무섭게 들렸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밤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장님은 이미 약을 드시고 침실로 들어가셨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날 밤 침실 불은 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의 등장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회장님의 생명을 가를 밤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저택의 모든 조명이 켜져 있었고 복도는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침실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2층 서재에 머무르셨지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군요. 평소라면 이미 약을 복용하고 주무실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확히 밤 10시 30분 회장님은 약 상자를 열었다가 다시 닫으셨습니다. 윤서준이라는 아이는 소파 끝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한 기색은 없었습니다. 마치 이 상황을 이미 여러 번 겪은 사람처럼 보였지요. 저는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12살 아이가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침착했으니까요. 저는 회장님의 약 봉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최신 처방전과 비교해 보니 용량이 조정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배타락신이 기존보다 2배로 늘어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최근 심박 변동폭이 커져 안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었지요. 하지만 아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 밤이 제일 위험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유리창에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 집이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 년을 쌓아 올린 부와 권력의 상징이었지만 그 안은 적막했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는 오래전부터 사라졌지요. 김 비서, 예, 회장님, 오늘은 자지 않겠다. 그 말씀이 그렇게 단호하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필요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조용히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안도와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의 감정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밤 11시가 넘자 회장님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장남 한지훈 부사장이었습니다. 세 번째 전화였습니다. 회장님은 한참을 바라보시다가 결국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전원을 꺼버리셨습니다. 저는 그 행동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아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지요. 수십 년을 함께해온 가족에 대한 의심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서재 한쪽에는 혈압계와 응급산소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지요. 저는 심장박동 모니터를 연결하자고 제안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셨지만 결국 허락하셨습니다. 기계에서 규칙적인 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분에 68회. 평소보다 조금 느렸습니다만 위험한 수치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 소리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숫자를 세는 듯 보였지요. 시간이 흐를수록 긴장은 오히려 더 짙어졌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는 묘한 두통을 느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일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아직은. 회장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다시 준비해드렸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시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침이 10일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정. 그 순간이 그렇게 분명하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갑자기 모니터의 숫자가 흔들렸습니다. 68, 65, 60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의 안색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는 혈압을 측정했습니다. 수치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심박수는 55까지 떨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이미 약 복용 후 잠들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그 상태에서 심박이 더 떨어졌다면 발견이 늦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입니다. 산소 연결하세요.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즉시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다가 다시 뜨셨습니다. 의식은 유지되고 있었으나 매우 힘겨워 보이셨습니다. 심박이 더 내려가면 아트로핀 필요합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놀란 눈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의료진이 아니면 쉽게 꺼낼 수 없는 약 이름이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느냐? 제가 묻자 아이는 짧게 답했습니다. 책에서요. 심박수는 52까지 떨어졌다가 서서히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55, 58, 60이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몇 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수치는 66까지 회복되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산소 마스크를 벗으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잤다면? 아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침에 못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 말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과장된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방금 전 수치 하락은 명백히 위험 신호였으니까요. 서재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빗소리만 여전히 창밖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에 식은땀이 배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낮게 물으셨습니다. 이걸 누가 설계했지? 그 질문은 공기 속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천천히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약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가 이 밤의 방향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 대신 결단이 서려 있었지요. 김비서, 예, 회장님. 지금 당장 주치의와 약 처방 기록 전부 조사해라.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이 밤을 설계했을 가능성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12살 아이가 막아낸 셈이었습니다. 창밖의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끝나면 이 집안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요. 잠들지 않은 선택이 또 다른 진실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누구 하나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응급 상황을 넘기신 뒤에도 침실로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서재의 조명 아래 앉아 계셨지요. 얼굴빛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전보다 또렷해 보였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에게서 가끔 느껴지는 묘한 각성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심박 모니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수치는 안정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전혀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의 수치 하락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약 복용 없이도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점이 걸렸습니다. 만약 기존대로 약을 드시고 잠들었다면 심박수는 더 떨어졌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서준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유리창에 빗물이 줄지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12살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침착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회장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지훈이는 어디 있지? 오늘은 분당 자택에 계신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신뢰와 의심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심정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기업을 물려줄 장남이 혹시라도 자신의 죽음을 재촉했을지 모른다는 생각. 그 자체가 이미 큰 상처였겠지요. 서재 공기가 묵직해졌습니다. 아이야. 회장님이 아이를 불렀습니다. 네. 내 말대로라면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거냐? 아이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약 조합은 실수로 나올 확률이 낮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물으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논문을 봤습니다. 병용 금기 사례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내부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 혹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접근 권한을 열어주었을 가능성.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새벽 3시 무렵 저는 회사 보안팀 책임자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긴급 점검을 지시했지요. 내부 의료 데이터 접근 기록을 모두 확인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낯선 사실이 하나 드러났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회장님 개인 의료 기록에 외부 접속 로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접속 시간은 밤 1시에서 3시 사이. 아이의 말과 묘하게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깊은 실망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믿어온 조직이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누가 접근했는지 확인해라. 이미 추적 중입니다. 아이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은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 보였습니다. 어제만 그런 게 아닐 겁니다. 아이의 말에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3개월 전부터 패턴이 바뀌었어요. 저는 즉시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과연 심박 관련 검사 주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약물 조정도 3차례 있었습니다.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붙어 있었지만 한 방향으로 수치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안정이 아니라 점진적 저하 쪽으로 말입니다. 그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생명을 약화시키고 있었을 가능성.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셨습니다. 빗속을 한참 바라보시더니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오래 살면 안 되는 사람이냐?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재산과 권력을 가진 노인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 아니라 필요 없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그 이유냐? 회장님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문장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시작이라니요. 무엇의 시작이라는 것입니까? 새벽 4시가 가까워지자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끝내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차를 한 잔 더 드셨습니다. 손끝의 떨림은 많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보안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의료 기록에 접근한 IP 주소는 회사 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접속 권한은 장남 한지훈 부사장 계정으로 승인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그대로 전달드렸습니다. 서재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결단의 표정이었습니다. 확실하냐? 예, 회장님. 승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바닥을 향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결과라는 듯 놀라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단정 짓지 말자.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 동이틀 무렵이었습니다. 창밖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버틴 회장님의 얼굴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무언가를 잃어가고 있다는 체념이 동시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단지 생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인생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밤은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준이라는 아이는 그 중심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새벽이 완전히 밝았을 무렵 빗줄기는 멎어 있었습니다. 젖은 정원 잔디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저택의 창문에는 희미한 아침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긴 밤을 버틴 사람의 얼굴은 대개 지쳐 보이기 마련인데 그날의 회장님은 오히려 또렷해 보이셨습니다. 피로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죽음을 한번 비켜선 사람의 눈이란 저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밤새 정리한 자료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의료 기록 접근 로그,
약물 조정 내역, 승인 계정 정보까지 모두 정리해 두었지요. 숫자와 시간, 승인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한지훈 부사장 명의로 승인된 외부 접속이 3차례. 그중 한 번은 정확히 어젯밤과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자료를 넘겨보셨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손끝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이에게 직접 묻겠다. 그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생명을 둘러싼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윤서준은 창가가 아닌 이번에는 책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젊은 시절 받았던 상패와 훈장들이 진열된 곳이었지요. 아이의 시선이 한 액자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은 회장님과 한 여성이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누구에게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던 오래전 이야기의 흔적이었지요. 그 사진 아직도 걸어두셨네요. 아이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께서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보여줬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멈추게 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꺼내지 않았던 이름이 갑자기 현실이 되어 다가온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이 뭐냐?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서미경입니다. 그 이름이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회장님께서 평생 가슴에 묻어둔 첫사랑의 이름. 가난 때문에 헤어졌고 성공한 뒤에도 끝내 찾지 못했던 사람. 그 이름이 지금 12살 아이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회장님의 손에 쥔 서류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고요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 말은 부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설득하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해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과 서미경 씨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지금 서재에 걸린 것과 같은 날 찍은 듯 보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셨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른 흔적이 보였습니다. 꼭 한태윤 회장님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서재 안 공기가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긴 밤의 긴장과는 다른 더 깊은 파장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철저히 감정을 숨기던 분이셨는데 그 순간만큼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지? 1년 됐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손끝이 천천히 사진 위를 스쳤습니다. 세월이 한순간에 거꾸로 흐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장면은 저 같은 사람이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낮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내게 뭘 바라느냐?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요. 그럼 왜 왔지?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아이는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후회하셨어요. 회장님이 모르고 계셨을까봐. 그 문장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후회라는 단어는 노년의 가슴을 쉽게 흔드는 법입니다. 특히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대한 후회라면 더욱 그렇겠지요. 저는 문득 이 아이가 단순히 생명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꺼내 들기 위해 닫혀있던 문을 열기 위해
나타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에서 추가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외부 접속을 승인한 계정의 최종 로그인 위치가 확인되었습니다. 위치는 분당이 아니라 회사 본사 근처의 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피스텔은 장남 한지훈 부사장의 개인 비서 명의로 계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조심스레 전달했습니다. 회장님의 표정이 다시 굳었습니다. 감정의 물결이 빠르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든 아니든 확인해야 한다. 그 말씀은 결심이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조용히 회장님을 향했습니다. 오늘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말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무슨 뜻이냐? 회장님의 질문에 아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움직일 겁니다. 그 문장은 예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알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아이는 단지 과거의 연결고리일 뿐인지 아니면 더 큰 그림 속에 서 있는 존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밤은 끝났지만 상황은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둘러싼 의심 위에 과거의 이름 하나가 더해졌습니다. 서미경. 그 이름이 회장님의 인생을 다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피와 시간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요. 아침이 완전히 밝았지만 저택 안의 공기는 여전히 밤의 연장선처럼 무거웠습니다. 긴장을 버틴 사람들만이 공유하는 정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서재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계셨습니다.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숨은 고르고 안정적이었으나 생각은 분명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식탁 한편에서 조용히 토스트를 먹고 있었습니다. 허겁지겁 먹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집에서 식사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이 집의 공기를 전혀 낯설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회사에서 보고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록 접근 로그의 최종 접속자 추적 결과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접속에 사용된 단말기는 일회용 가상망을 사용했지만 최종 승인 토큰은 한지훈 부사장의 개인 보안키와 일치했습니다. 우회 흔적이 있었으나 승인 권한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정리해 회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종이 위에 찍힌 시간과 코드 번호를 가만히 내려다보셨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를 빨리 보내야 할 이유가 그렇게 급했나? 그 말은 혼잣말처럼 흘러나왔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에 가까운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쉽게 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사실만 말씀드렸습니다. 지분 구조상 회장님께서 의사결정권을 유지하시는 한 경영권 이전은 어렵습니다. 회장님은 씁쓸하게 웃으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장애물이 되었군. 그 표현이 서글프게 들렸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비극은 존재 자체가 방해가 되는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윤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병원에서 연락 올 겁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연락 말이냐? 추가 정밀 검사 권유요. 심장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회장님이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패턴이 그렇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예약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오늘 오후 3시 추가 심전도 검사 일정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는 아직 통보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사실을 보고드리자 회장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었군. 그 말씀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만약 어젯밤 약을 복용하고 잠들었다면 오늘은 병원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 급성 심정지가 남았겠지요. 자연스러운 악화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모든 일정이 너무 매끄럽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타고 식은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겠습니다. 회장님께서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이사회 긴급 소집을 준비해라. 그 결정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병원을 거부하고 곧바로 회사로 방향을 틀다니요. 그러나 회장님의 성격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바로 잡아야 할 질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이겠지요. 윤서준은 그 말을 듣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를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12살의 얼굴이었지만 판단은 성인 이상으로 냉정했습니다. 이 상황을 읽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전 11시 무렵 예상대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주치의는 공손한 목소리로 추가 검사를 권유했습니다. 어젯밤 수치가 우려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통화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대신 어젯밤 심박 모니터 기록을 전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계획했던 흐름이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비가 그친 정원은 맑았지만 땅은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지훈이를 부르겠다. 그 말씀은 단순한 호출이 아니었습니다. 정면 대면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올라오겠다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돌아섰을 때 윤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말이냐? 제가 묻자 아이는 낮게 답했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회장님은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밤을 버틴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지 않았다. 그 한마디가 서재 안에 울렸습니다. 그러니 누가 나를 죽이려 했는지도 반드시 알겠다. 그 선언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아버지의 분노가 아니라 한 조직의 수장이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였습니다. 정우가 가까워졌습니다. 저택 입구에 차량이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이 도착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다시 서서히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은 생명의 위기였다면 오늘 오후는 관계의 위기가 될 터였습니다. 윤서준은 창가에서 물러나 서재 한켠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지나 다가왔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드러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또박또박 울려 퍼졌습니다. 낮게 깔린 카펫 위에서도 그 발걸음은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늘 그랬듯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 각도 하나 흐트러짐이 없었고 표정도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염려하는 장남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그의 첫마디는 걱정이 담긴 듯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목소리의 온도를 읽으려 애썼습니다. 지나치게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젯밤 응급 상황을 들은 사람치고는 놀람이 너무 적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소파에 앉은 채 아들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시선은 길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 탁자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앉아라.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윤서준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아이가 서재에 서 있으니 의아했겠지요.
그러나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 앉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받았습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오늘 오후에. 안 간다. 회장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잠시 공기가 멈췄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우선입니다. 괜한 오해 생기지 않도록. 오해? 회장님께서 말을 끊으셨습니다. 그 어조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서류철을 펼쳐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접속 로그, 승인 기록, 약물 변경 승인 내역까지 차례로 펼쳐졌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의 시선이 서류 위로 내려갔습니다.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내 의료 기록에 접근한 기록이다. 회장님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리고 승인 계정은 내 것이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의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보안팀이 과민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제 계정이 도용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말은 준비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황보다는 계산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은 서류를 넘기셨습니다. 3번이다. 그리고 약물 조정 승인 직전이다. 한지훈 부사장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여전히 표정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였습니다. 그 문장은 변명이자 주장처럼 들렸습니다.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하려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회사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서준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약 드셨으면 심박 45까지 떨어졌을 겁니다. 그 말이 공간을 갈랐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의 시선이 아이에게 꽂혔습니다. 처음으로 노골적인 경계가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회장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목숨을 살린 아이다. 짧은 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버지, 이런 음모론에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음모론이라니요. 이미 수치와 기록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밤을 버틴 몸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기세가 서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지분은 자동 승계되지. 한지훈 부사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기록에 자연사라고 남으면 아무 문제도 없겠지. 서재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 지나친 말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회장님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지나친 건 내가 살아있는 게겠지. 그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부자 사이의 대화가 아니라 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향방, 수천 명 직원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들고 한지훈 부사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패턴이 너무 정확했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선명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아이를 노려보듯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증거 없이 몰아붙이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나왔습니다. 결국 방어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회장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셨습니다. 그래, 법으로 가자. 그 말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한다. 오늘 오후다. 저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하다.
단호한 결론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서재 안에 남은 것은 무거운 공기와 긴장의 잔향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욕심이구나. 그 말이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젯밤은 생존의 싸움이었다면 오늘은 권력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윤서준이라는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를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기 전 또 다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 예감이 짙게 들이오고 있었습니다.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저택 안의 공기가 다시 팽팽해졌습니다. 오전에 대면이 끝났지만 문제는 전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 공지가 전 임원에게 발송되었고 오후 3시 본사 대회의실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을 자리였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급박했고 노골적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점심을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수저를 몇 번 움직이다가 내려놓으셨습니다. 밤을 버틴 피로도 있었겠지만 생각이 더 많으신 듯 했습니다. 저는 혈압을 재드렸습니다. 수치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아이의 예고대로 밤만 넘기면 위험 구간은 벗어난 듯 보였습니다. 윤서준은 식탁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말없이 회장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이상하게도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살 아이가 노인을 향해 보내는 연민이라니 어딘가 뒤바뀐 듯한 장면이었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어머니는 왜 나를 찾지 않았지? 그 질문은 무심한 듯 들렸지만 깊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한동안 말을 고르다가 답했습니다. 찾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회장님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늦었다? 회장님이 너무 높은 곳에 계셨으니까요. 그 말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묘하게 가슴에 걸렸습니다. 높은 곳, 성공과 권력의 다른 이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높이가 누군가에겐 벽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회장님은 잠시 시선을 내리셨습니다. 오래전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아버지는 누구냐? 이번 질문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윤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릅니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동안 이 아이는 손자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가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는 단어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내 자식일 가능성은 없나?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시간이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윤서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숨이 아주 미세하게 멎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젯밤 이 아이가 구한 것은 단순한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이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증명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또 다른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왔지? 회장님의 질문은 이번에는 부드러웠습니다. 윤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이 맑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그 문장이 서재 안을 채웠습니다. 다만 너무 늦게 깨닫는 사람일 거라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의자에 깊이 몸을 기대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그 얼굴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후회, 그리움,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선택. 그때 본사에서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이 이미 일부 이사진과 접촉했다는 보고였습니다. 긴급 소집이 갑작스럽다는 이유로 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회장님 건강이 불안정하니 의사결정은 부사장이 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퍼뜨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회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회장님의 눈이 다시 떠졌습니다. 피로가 아닌 결단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간다. 그 말씀은 단호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 말이 묘하게 울렸습니다. 단순히 신체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의지, 그리고 존재 자체의 생존이었습니다. 윤서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상황을 설계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이는 단지 흐름을 읽고 있을 뿐인지도 몰랐습니다. 출발 준비가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경호팀이 차량을 대기시켰고 저는 회장님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맥박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젯밤의 고비는 넘긴 듯 했습니다. 차에 오르기 직전 회장님께서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너는 따라오지 마라. 윤서준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무언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아직 해야 할 말이 남아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저택을 벗어나 도로로 들어섰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공기는 여전히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젯밤은 죽음을 넘긴 밤이었고 오늘 오후는 피를 넘기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어쩌면 피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이 싸움의 중심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을 때 공기의 결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직원들의 인사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을 공간이었지만 그날은 묘하게 정적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긴급 소집 공지가 이미 전해진 터라 모두가 상황을 짐작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시선이 따라붙었습니다. 놀람, 불안,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눈빛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걸으셨습니다. 밤을 지새운 몸이었지만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소보다 더 또렷해 보였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에서 조심스럽게 보폭을 맞추었습니다. 오늘은 건강한 노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회장으로 보여야 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혹시라도 내가 쓰러지면 회의는 그대로 진행해라. 그 말이 낮게 울렸습니다. 이미 준비는 끝났다. 오늘은 물러서지 않겠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단순한 대응이 아니라 판을 뒤집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이미 이사진 대부분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긴 테이블을 따라 시선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몇몇은 놀란 표정이었고 몇몇은 애써 무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맞은편 한지훈 부사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침착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지 않고 상체를 세운 채 앉으셨습니다. 그 자세 자체가 메시지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다.
짧고 분명한 선언이었습니다. 처음 몇 분은 형식적인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을요. 마침내 회장님께서 직접 말을 꺼내셨습니다. 어젯밤 나는 심박 급강하를 겪었다. 회의실 공기가 단단해졌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문장은 일부 이사진의 얼굴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심박 모니터 기록, 시간대별 수치 변화, 그리고 약물 조정 내역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차례 약물 용량이 조정되었다. 승인 기록은 여기 있다. 회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시선이 자연스럽게 한지훈 부사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건강을 위한 검토였습니다. 회사의 책임자로서 당연한 조치였습니다. 그 말은 매끄러웠습니다. 미리 준비된 문장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외부 접속이었지?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였습니다. 즉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병원 추가 검사가 오늘 오후로 잡혀 있었지? 그 질문이 이어지자 한지훈 부사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금세 회복했습니다. 정기 점검의 일환입니다.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늘 죽지 않았다. 그 문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이 회사의 질서는 내가 정한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외부 감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즉시 진행하라. 그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더 이상 가족 문제로 덮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표정을 굳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시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회장님은 단호하게 답하셨습니다. 회사는 사람 위에 세워지지 않는다. 그 한마디에 몇몇 이사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공기가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권력의 균형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그 움직임이 오히려 불길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의는 외부 감사 착수와 약물 조정 과정 전면 조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건강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즉시 회장 직속 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이사진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남은 것은 회장님과 한지훈 부사장, 그리고 저뿐이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후회하실 겁니다. 그 문장은 오전과 같았지만 결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회장님은 눈을 마주하셨습니다. 이미 늦은 걸지도 모른다. 그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인 충돌이 예고된 셈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며 회장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예, 회장님. 그리고 나도. 짧은 대화였지만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건물을 나설 때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묘한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순조롭게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량에 오르기 직전 저는 휴대전화 진동을 느꼈습니다. 저택 경호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아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순간 멎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그대로 회장님께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윤서준 군이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한 바로 그날 또 다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휴대전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경호팀의 메시지는 짧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윤서준 군 14시 12분경 정문 CCTV 마지막 포착. 이후 행방불명. 회장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긴박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나갔다는 거냐? 예, 회장님. 경호팀이 잠시 교대 중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스스로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교대 시간에 공백이라니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묘했습니다. 차량은 곧바로 저택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동시에 본사보안팀과도 통화했습니다. 혹시 아이가 회사로 향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 발견된 흔적은 없었습니다. 회장님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아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단순한 걱정도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납치의 가능성은? 짧은 질문이었습니다.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답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한 인물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밀려난 한지훈 부사장. 그가 순순히 물러날 리 없다는 걸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에게 연락해라.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더 시도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통화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차 안의 긴장이 점점 조여왔습니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는 정문을 통해 나간 것이 맞았습니다. 뛰지 않았고 누군가에게 끌려가는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간 제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계획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발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회장님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셨습니다. 어디로 갔을까? 그 물음은 단순한 위치 확인이 아니라 의도를 묻는 듯 했습니다. 저는 경호팀의 주변 CCTV까지 모두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약 20분 뒤 추가 영상이 확보되었습니다. 아이는 대로변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김비서입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오늘 저녁 7시까지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익숙한 억양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결정을 말하는 겁니까? 제가 묻자 짧은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사회 철회. 그리고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즉시 회장님께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지훈이다. 그 말씀은 확신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망설였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점에 이사회 철회를 요구할 사람은 한 명뿐이다. 그 말에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한 의심이 이제는 거의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그 판단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이유는 알 것 같았습니다. 공개 수사로 번지면 회사와 가족의 갈등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일 터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CCTV를 돌려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결심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혹시 납치가 아니라면? 혹시 아이가 스스로 미끼가 된 것이라면? 저는 그 가능성을 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회장님은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습니다. 그 아이는 그런 선택을 할 성격이다. 그 말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저는 문득 어젯밤 아이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 문장의 의미가 이제야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습니다. 저녁 7시까지 이사회 철회,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김 비서, 예, 회장님, 이사회는 철회하지 않는다. 단호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반드시 찾는다. 그 말씀은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단순한 경영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피와 권력의 문제를 넘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윤서준이라는 아이가 그 선택의 방향을 이미 정해두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기 전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짙게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저택 정원의 나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팽팽했던 공기는 저녁이 가까워질수록 더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7시까지 결정을 내리라는 협박, 그리고 사라진 아이. 두 개의 축이 동시에 회장님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택 응접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확보한 인근 CCTV, 도로 교통 카메라, 택시 동선까지 모두 추적 중이었습니다. 윤서준이 탑승한 택시는 강남에서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다가 한 지점에서 기록이 끊겼습니다. 그 지점은 한지훈 부사장의 개인 비서 명의로 계약된 오피스텔 인근이었습니다. 우연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정확한 위치였습니다.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 회장님은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확률이 아니라 확인이 필요하다. 그 말씀은 냉정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40분 남짓. 저는 다시 한번 그 협박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이사회 철회. 그 요구는 단순한 조건이 아니라 권력의 중심을 되찾으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으로 아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짙었습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습니다. 김비서입니다. 이번에는 변조된 음성이 아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께 전해. 한지훈 부사장이었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켜고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문제라면 이사회 철회가 우선입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습니다. 흥분도 조급함도 없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를 어디에 두었지?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이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 대답은 교묘했습니다. 해치지 않았다고 했지, 데려가지 않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 철회하면 아이는 무사히 돌아옵니다. 그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응접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결국 거래를 제안한 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두려웠습니다. 선택의 무게가 고스란히 내려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는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느냐? 전화기 너머에서 숨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으로 생각합니다. 그 답은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도 널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 짧은 침묵 뒤 통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회장님 시계는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붉은 노을이 얼굴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서서히 저무는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이사회 철회하지 않는다. 그 말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개 수사로 가시겠습니까? 그래야 한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숨기면 더 커진다. 그 결단은 예상보다 과감했습니다. 가족의 추문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더는 협박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즉시 경찰청 지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납치 가능성으로 정식 접수를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보안팀에는 오피스텔 인근을 조용히 탐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때 또 다른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비서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준이니? 예. 저는 회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어디냐? 제가 묻자 아이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부러 온 겁니다. 그 말이 순간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이냐? 증거를 모으려면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그 문장이 천천히 의미를 드러냈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 듣고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녹음 중입니다.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통화도, 방금 통화도요. 그 말이 응접실 안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천천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놀라움과 깨달음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7시가 되기 직전 판의 흐름이 다시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진실을 드러내는 선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를 막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응접실 안은 숨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고요했습니다. 방금 전 윤서준과의 통화가 끝난 뒤 저는 손에 쥔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를 울렸습니다. 녹음 중입니다. 그 한 문장이 상황의 축을 완전히 바꾸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표정은 격앙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졌습니다.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결단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경찰은 출동했나? 예. 위치 추적 중입니다. 오피스텔 인근으로 팀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훈이에게 다시 연락해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통화하시면 해야 한다. 그 한마디에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차례 신호음이 울린 뒤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아버지, 결정하셨습니까? 한지훈 부사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조급함이 아주 미세하게 섞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스피커를 켜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회는 철회하지 않는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라. 그 말씀은 요구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정적이십니다. 그 말이 귀에 거슬렸습니다.
회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회장님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 지우려 한 것이냐? 침묵. 아주 짧았지만 분명한 공백이었습니다. 오해십니다. 그의 대답은 여전히 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에 또 다른 알림이 들어왔습니다. 보안팀에서 전송한 파일이었습니다. 윤서준이 보낸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습니다. 파일 속에는 분명한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회 철회하면 아이는 무사히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너무 오래 버티셨습니다. 두 문장은 명확했습니다. 변조되지 않은 한지훈 부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세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저는 조용히 파일을 회장님께 들려드렸습니다. 녹음이 끝났을 때 응접실 안은 얼어붙은 듯 조용했습니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얼굴에는 격한 감정 대신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전화는 여전히 연결된 상태였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이것이냐? 그 질문은 분노보다 슬픔이 더 짙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이번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제 것입니다. 그 말이 결국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하셨습니다. 그 문장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생명이 아니라 권력의 종료를 요구하는 선언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눈을 감으셨다가 뜨셨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도 오늘로 끝이다. 짧은 침묵 뒤 회장님은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욕심이 이제는 명확한 증거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피스텔 12층에서 윤서준을 발견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아이는 다치지 않았고 한지훈 부사장의 개인 비서와 함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녹음 장비와 통화 기록이 확보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회장님께 전했습니다. 회장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무사한가? 예, 회장님. 그 한마디에 응접실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불안이 한순간에 빠져나간 듯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남았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길, 그리고 아버지가 끊어야 했던 관계. 그 무게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전부는 아니구나. 그 말이 깊게 울렸습니다. 지킬 것은 따로 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 한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한 조직의 수장이 결단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이 한지훈 부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했다는 통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젯밤 아이가 막은 것은 단순한 심정지가 아니라 오늘의 이 선택을 위한 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정리였습니다. 가족의 이름으로 얽힌 매듭을 풀고 회장님의 인생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밤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어젯밤과는 전혀 다른 밤이었습니다. 그때는 죽음을 기다리는 밤이었다면 오늘은 결단을 마친 밤이었습니다. 저택 응접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고 창밖 정원은 고요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윤서준은 경찰 보호하에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흔적도 과장된 의연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조금 더 어른스러워 보였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를 마주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긴 침묵 끝에 낮게 물으셨습니다.
왜 그리 위험한 선택을 했지? 윤서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히 답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일부러 그 공간 안으로 들어갔고 일부러 통화를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끌어냈습니다. 12살의 판단이라기엔 지나치게 냉정했습니다. 회장님은 깊게 숨을 들이쉬셨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아이를, 내가 나를 지켰구나. 그 말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함과 감사, 그리고 뒤늦은 자각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녹음 파일과 승인 기록, 경찰 조사 결과까지 모두 공유되었습니다. 한지훈 부사장은 직무 정지되었고 외부 감사와 수사가 동시에 착수되었습니다. 회장님의 권한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저는 회장님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승리의 기색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 자정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처럼 약상자를 들고 회장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은 손을 들어 저를 멈추셨습니다. 오늘은 필요 없다. 그 말씀은 단순한 복용 거부가 아니었습니다. 몸보다 먼저 고쳐야 할 게 있었구나. 짧은 문장이었지만 깊었습니다. 윤서준은 서재 한켠에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회장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확인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아이를 향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다. 그 고백은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키겠다. 아이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는 보호가 필요해서 온 게 아닙니다. 조용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지? 회장님의 질문은 부드러웠습니다. 윤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회사 안의 연구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 뜻밖의 요구였습니다. 부정맥 병용 데이터, 외부에 공유해야 합니다. 다른 환자들이 같은 위험을 겪지 않게. 저는 숨을 고르며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재산이나 지분이 아니라 데이터 공개라니요. 회장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다. 그 결론은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한성바이오는 부정맥 약물 병용 위험 보고서를 전면 공개하고 관련 연구를 공익재단에 이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회장의 결단이라고 보도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단의 시작은 12살 아이의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침실문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오늘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주무셔도 됩니다. 회장님은 조용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오늘은 자야지. 그 미소는 처음으로 편안해 보였습니다. 윤서준은 문 앞에서 잠시 서 있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의 말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침대에 앉아 아이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내게 해준 말 기억하겠다.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늘 절대 자지 말라고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오늘을 넘기라고. 그 말이 방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어젯밤 회장님은 죽음을 넘겼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후회를 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방 안의 불이 꺼졌습니다. 심박 모니터의 규칙적인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밤은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회장님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잠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밤을 살린 것은 약이 아니라 핏줄이 아니라 한 아이의 용기와 오늘을 넘기려는 의지였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는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